제 남편이 저한테 남긴 유산이에요. 돌려주세요.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네가 무슨. 너는 유산 받을 자격 없어. 남편이 죽고 시댁은 유산 전부를 가로챘습니다. 넌 가족도 아니라며 며느리를 내쫓았죠. 그런데요. 그 며느리가 묘비명 한 줄을 보고 갑자기 웃고 있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정민은 택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앞에는 까만 양복과 한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고 가장자리에 세워진 근조화환들 사이로 이태석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죠. 여기 맞으시죠? 운전기사가 물었지만 정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는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목덜미가 바짝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내릴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 정민은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고 눈시울이 괜히 시큰해졌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는 검은색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박말순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엔 웃는 얼굴로 조문객들과 인사 나누는 시누이 이은주도 있었고요. 정미가 다가가자 말순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가 여길 왜 와? 정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 없이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국화를 쳐다보다가 다시 정미의 얼굴을 훑쳤어요. 애도 없고 같이 산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어디서 감히. 정미는 그 말을 듣자 몸이 살짝 굳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이었죠. 애 없는 며느리. 그건 시댁이 정미를 바라보는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이은주가 혀를 차며 웃었어요. 어머님 됐어요. 불쌍하잖아요. 들어오게나 해요. 하지만 그 말도 정미를 위하려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 웃음 속엔 비웃음이 숨어 있었죠. 정미는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 여긴 우리 가족들만 받는 자리야. 말순이 손을 뻗어 정미의 어깨를 밀 듯했고 그 순간 장례식장 직원 2명이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유족 측 요청으로 보호자 외에는 출입이 어려우십니다. 정미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국화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놨어요. 국화가 흘러내리며 바닥에 눕듯 떨어졌고 한쪽 꽃잎이 구두에 밟히며 부서졌어요. 그 장면이 지금의 자신 같았어요.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밟히고 찢어지는 존재. 정미는 그때 몰랐어요. 이 모멸감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장례식장을 나와 벤치에 앉은 정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꺼풀 뒤로 떠오르는 건 마지막으로 본 남편 태석 씨의 모습이었어요. 병실에서 누워있던 그날, 태석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먼저 가면 묘비를 꼭 봐줘.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위로인 줄 알았죠. 묘비에? 정미는 무심코 그 말을 다시 떠올렸고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어요. 잠시 뒤 정미는 주변을 둘러보다 나무 아래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노성주. 남편 생전의 변호사이자 절친이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한참 동안 정미를 바라보다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난 아는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정미는 그저 가만히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확신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이마를 묻고 잠시 숨을 골랐죠. 누구도 모르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잠시 후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어요. 정미는 옷장을 열고 남편의 정장을 꺼냈어요.
그 옷은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주머니 속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없어도 넌 내 아내야. 가족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분명 태석 씨의 필체였어요. 정민은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눌렀어요. 그녀는 침대맡 서랍에서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식 날 태석 씨가 정미의 손을 꼭 쥐고 웃던 사진. 그 뒤를 넘기면 병원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그 마지막 페이지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어요. 묘비에 남길게. 내 방식대로. 너가 언젠간 찾을 거라고 믿어. 정민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국그릇 하나에 물을 데웠어요. 혼자 먹는 밥, 혼자 내리는 눈, 혼자 보는 장례식. 가족이 아니라는 그 말이 이 밤을 더 춥게 만들었어요. 그래, 난 가족이 아니라는구나. 그럼 그 묘비엔 정말 뭐가 있을까요? 그녀는 다시 국화를 생각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구두에 밟힌 그 꽃. 아무도 주워주지 않던 그 꽃처럼. 나도 그렇게 묻히는 건 아니겠죠? 그날 나는 장례식장 앞에서 내쫓겼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애가 없다고, 종이 한 장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묘비를 보라고 했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젠 확인하러 갈 거예요. 이 싸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침부터 창밖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정민은 옷장을 열고 고르고 또 골랐어요. 입을 옷은 상관없었지만 오늘은 유산 분배가 있는 날이었고 태석 씨의 흔적을 누가 어떻게 쥐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날이었어요. 서류 가방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민은 그것을 꼭 안고 집을 나섰어요. 그 자체로도 당당히 참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시였죠. 하지만 정민은 몰랐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요. 말순의 거실은 언제나처럼 깔끔했지만 그날은 유독 더 정돈되어 있었어요. 낮은 탁자 위엔 과일 접시와 고급 도자기 찻잔들이 놓여 있었고 이은주는 다리를 꼰 채 쿠션을 뒤로 던지며 웃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정미 씨. 자리는 따로 없지만 뭐 거기 앉아요. 방청석 정도는 되겠네요. 그 말에 정미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한복판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표정하게 유지했어요. 그 순간 정미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노성주 변호사가 도착하자 공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는 검은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태석 씨가 남긴 유산 목록을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어요. 이태석 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박말순 씨 앞으로, 생명보험 수익자는 이은주 씨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 예금과 저축형 펀드 전액은, 정민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음을 알아차렸어요. 그때 정미의 심장은 마치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게 다예요? 정미가 입을 열자 노성주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법적으로 남겨진 공식 유언장은 그렇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미를 봤어요. 그만 이해해요. 태석이는 말이야.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알아서 정리한 거야. 가족 아닌 사람한테까지 뭘 남기겠니? 그 말에 이은주가 잽싸게 말을 보탰어요. 아휴, 엄마. 그래도 정미 씨가 혹시라도 기대했을까봐 그러죠? 그럼 더 마음 아프잖아요. 괜히 묘비에 무슨 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그냥 비석이잖아요. 정미는 이은주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제가 묘비 이야긴 아직 안 꺼냈는데요. 이은주의 눈썹이 잠깐 움직였어요. 어머, 그런 말 했었나 보죠?
그냥 요즘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요. 순간 정민은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혹시 그들 역시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닐까요? 묘비에 태석 씨가 뭘 남겼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정민은 당황했지만 표정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회의는 끝났어요. 정미에겐 아무런 유산도 종이장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려받은 건 돈이었고 그녀에게 돌아온 건 가족도 아니었다는 확인서였어요. 정미야, 말순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정미가 돌아보자 말순은 짧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안 남긴 이유, 그건 너도 잘 알 거야. 애 없고 시댁에 마음 한번 제대로 안 주고 그건 가족 아니잖니. 그 말은 칼처럼 뚫고 들어왔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정미의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정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을요. 집에 돌아온 정미는 남편의 책상을 열었어요. 책상 안쪽 맨 구석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죠. 묘비를 본 뒤 열 것. 태석? 간단한 문장이 적힌 봉투. 정민은 그걸 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었어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묘비.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돌덩어리에 태석 씨는 뭔가를 새겨뒀을지도 몰랐어요. 잠시 후 정민은 거실 구석에서 오래된 노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결혼 첫 해 태석 씨와 함께 썼던 가계부였어요. 그 안엔 함께 사는 일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민은 가계부를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의 그 사람은 사랑보다 믿음을 남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나를 재산 목록에서 지웠지만요. 나는 그 사람의 기억 안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를 바라요. 묘비, 그게 열쇠일지도 몰라요. 이 싸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민은 그날따라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한 신발끈을 묶었어요. 가방에는 손수 준비한 국화 한 다발과 검은 우산,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죠.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태석 씨의 묘가 있는 공원묘지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잔잔함 속에 묘한 긴장감도 감돌았어요. 정민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오후 3시 정민은 묘지 안내 표지판을 따라 G207번 묘역으로 향했어요. 작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느껴졌죠. 태석 씨의 묘 앞에 도착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인사했어요. 잘 있었어요, 당신. 제가 왔어요. 하지만 그날의 묘비는 이상했어요. 사진 속 태석 씨는 분명 예전과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묘비 아래 새겨진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이건? 정민은 멍하니 묘비를 바라보다가 문득 묘비 좌측 하단에 작게 파인 홈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묘비석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놀란 정민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묘역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정미의 심장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심스레 다시 그 홈을 누르자 묘비 아래쪽 돌판이 열리면서 안쪽에서 검은색 금속 상자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상자 위엔 숫자 4자리가 깊게 음각되어 있었죠. 041이. 정민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041이. 4월 12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그 숫자는 둘만의 기념일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안고 자리를 떠났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묘역 입구 근처엔 흰색 외투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뒷모습이 이은주와 닮아 있다는 느낌을 정미는 떨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미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내렸어요. 상자를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죠. 전자 자물쇠가 달려있는 그 상자엔 숫자 4자리를 입력하는 패널이 있었어요. 정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041을 눌렀어요. 하지만 삐익하는 거부음만 울릴 뿐이었죠. 틀렸다고요? 말도 안 돼요. 당황한 정미는 머릿속으로 태석 씨와 함께한 날짜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결혼기념일, 태석 씨의 생일, 둘이 첫 여행 갔던 날. 하나씩 시도했지만 상자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절망감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책장 한쪽 구석에 꽂아두었던 태석 씨의 메모 수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첩 맨 뒤장엔 낡은 볼펜 자국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비밀은 늘 반복되는 숫자 속에 숨어 있다. 정미는 그 순간 떠올렸어요. 태석 씨가 오래전부터 늘 사용하는 비밀번호. 은행 앱도 이메일도 사물함도 항상 같은 번호였어요. 121. 그건 태석 씨가 마지막으로 정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술 한 잔 기울이던 태석 씨가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이 날짜 절대 잊지 마요.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정미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여 122를 입력했어요. 띡 찌르르르. 상자가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정미의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뚜껑 안에는 노란빛으로 바랜 봉투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안엔 2장의 서류가 있었죠. 첫 장은 태석 씨가 자필로 쓴 유언장이었어요. 내 모든 유산을 법적 배우자인 정미에게 남긴다. 유언장의 날짜는 태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6일 전이었어요. 두 번째 장은 법적 경고문이었어요. 본 유언장이 파기되거나 은폐될 경우 동봉된 메모리로 대체할 것. 메모리에는 본인의 자필 영상 증언이 녹화되어 있음. 정미는 손을 떨며 USB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당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녀는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또렷해졌죠. 태석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요. 그 순간 휴대폰을 들고 노성주 변호사의 연락처를 눌렀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이 나왔어요. 자필이고 메모리도 함께 있어요. 전화기 너머 노성주의 숨소리가 짧게 멈췄어요. 그걸 시댁이 알게 되면 움직일 겁니다. 그들은 이미 뭔가 감추고 있었어요. 이은주 씨 장례식장에서도 묘하게 반응했죠. 정미는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 당일 묘비석을 빤히 보던 이은주의 표정.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그때 정미는 몰랐어요. 이은주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상자를 조심스레 다시 닫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모든 게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정미는 바로 다음 날 변호사 노성주를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어요. 낡은 가방에 유언장과 USB를 조심스레 담아온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듯 사무실 문을 열기 전 2번이나 심호흡을 했어요. 이 문을 열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만 같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윤정미 씨. 어제 말씀하신 그거 직접 보시죠. 말없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고 잠시 후 영상 하나가 화면에 떴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책상 앞에서 앉아 있는 태석 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정장은 다소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도 약간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 모습이 정미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아마도 정미 당신이겠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산 문제로 시댁이 뭔가 꾸미는 걸 눈치챘거든요. 태석 씨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늘 당신을 무시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대놓고 말했어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를 며느리라 부를 수 있냐고. 정미는 그 순간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말은 그녀가 들은 적 없던 그러나 어렴풋이 느껴왔던 말이었어요. 그동안 태석 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정미야, 난 그게 전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나한텐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예요. 그래서 이 유언장은 꼭 지켜줘야 해요. 시댁 식구들이 이걸 알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성주 씨한테만 맡기려 했는데 혹시 그도 위험할까봐 이렇게 남겨요. 영상 속 태석 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화면은 곧 어두워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노성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건 법적 증거로도 충분해요. 자필 유언장의 영상 증언까지. 게다가 녹화된 날짜가 현재 제출된 유언장보다 나중이네요. 정미는 눈을 치켜뜨고 말했어요. 네, 제출된 유언장이요? 성주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장례식 다음 날 시댁 쪽에서 법원에 유언장을 냈어요. 모든 유산을 어머니와 누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 유언장을 조작한 거예요? 정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와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떨게 했어요. 제가 손으로 직접 받은 유언장이 여기 있어요. 날짜도 늦고 영상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받아들여져요? 성주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앉히며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건 형사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어요. 유언장 위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미 유산 일부가 시댁 측에 분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미는 숨을 삼켰어요. 벌써요? 태석 씨 명의로 된 부동산 한 채, 금융 자산 일부가 어머님 앞으로 넘어갔어요. 3달 전부터 작업한 흔적이 있어요. 그들이 유언장을 손떼기 전부터 움직였다는 거죠. 정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 전 신우이 은주가 무심히 흘리던 말들. 오빠 유산은 이제 가족이 지켜야죠. 정미 씨는 이제 할 일 없어요. 그 말들이 이제 뼈처럼 박혔어요. 태석 씨가 아플 때부터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성주는 말을 이었어요. 곧바로 유언장 진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미 씨는 이 영상과 유언장을 절대 밖에 흘리지 마세요. 시댁 쪽도 뭔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태석 씨의 마지막 목소리예요. 그 어떤 재산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정미는 혼자 거실에 앉아 다시 한번 USB를 재생했어요. 태석 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그는 마지막으로 정미에게 말했죠. 내가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지켜야 해요. 그 목소리는 흐릿하지만 강하게 정미의 귓가에 박혔고 정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태석 씨, 제가 당신 목까지 싸울게요. 창밖엔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깊게 펼쳐져 있었어요.
정민은 그 어둠 속에서 태석 씨의 목소리가 빛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생각한 남편의 진심이 함께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댁은 놀랄 만큼 잠잠했어요. 태석 씨의 제삿날이 조용히 지나가고 그 흔한 문자 하나 오지 않았죠. 정민은 매일 핸드폰을 흘끗흘끗 쳐다보다가도 마치 일부러 무시하듯 툭 던지곤 했어요. 그래, 조용한 게 더 무섭다니까요. 정민은 그렇게 중얼이며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단에 핀 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지나갔죠. 기이하리만치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정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폭풍 전의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 성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무겁고 긴장감이 실려 있었죠. 정미 씨,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은주 씨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 원장 진위 여부에 대한 반박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내용은 정미 씨가 허위 문서를 조작해 유산을 노렸다는 주장입니다. 정미는 숨을 삼키듯 말했어요. 거꾸로 저를 고소한 건가요? 아직은 명확한 고소는 아니지만 법적 대응에 서두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쪽에서도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철저했어요. 정민은 잠시 말없이 창가에 서서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새 몰라보게 야위었고 눈 밑은 거무튀튀했죠. 그런 자신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 그 집에 가보려고요. 성주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미 씨, 지금 직접 찾아가면 자칫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자극받으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그건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피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뒤 흐린 하늘 아래 정민은 검은 우비를 입고 오래된 그 양옥집 앞에 섰어요. 어쩌면 태석 씨보다 더 많은 날들을 함께 보낸 그곳. 그 집은 여전히 낡고 조용했지만 오늘만큼은 무언가 싸늘한 기운이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지.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은주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는 한 손엔 차가운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말랐어요. 정미 씨, 여긴 어쩐 일이죠? 정미는 고개를 숙이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만 담겨 있었어요. 태석 씨 유언장 영상으로 받으셨죠? 그거 진짜예요. 이은주는 눈을 잠시 감더니 짧게 웃었어요. 정말 재밌네요.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영상 언제 찍힌 건데요? 태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6일 전이에요. 날짜, 시간, 필체, 영상 음성까지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이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 마지막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약도 복용 중이었고 그 사람 상태를 핑계로 유언장을 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복도 안쪽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뭘 그리 떠드니? 잠시 뒤 박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정미를 보자마자 눈꼬리를 날카롭게 세웠어요. 하지만 정미는 그 눈빛에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어요. 어이구, 그래도 며느리랍시고
밥은 먹여줬더니 이젠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 정민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밥 얻어먹었다는 표현 고맙네요. 하지만 전 남편이 남긴 걸 지키러 왔어요. 박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웃기지 마. 너가 무슨 가족이었니? 애 하나 못 낳고 명절에 일손 하나 못 되는 너를. 태석이가 아니었으면 문턱도 못 넘겼어. 그 말에 정민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예전에는 그 말에 상처받고 주저앉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래요. 그게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태석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못 지킨 걸 너가 지켜달라였어요. 박 여사는 그 말에 움찔했어요. 이은주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정민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태석 씨 묘비 아래 숨겨둔 상자. 그거 여러분이 아니면 알 리 없죠. 정적이 흘렀고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어요. 정민은 우산도 없이 돌아섰고 그 집 앞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벗어났어요. 비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걸음마다 바닥에 조용한 물소리만이 따라붙었죠. 그 비는 마치 지난날의 눈물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복잡한 서류 더미 앞에서 밤을 새웠고 어느 날은 태석 씨의 얼굴이 떠오르면 한숨만 쉬다 하루를 넘겼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져 갔어요. 정미 씨, 다음 주면 첫 변론입니다. 그쪽에서도 꽤 유명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성주 변호사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각오가 되어 있었죠. 내가 지금 이걸 놓치면 그 사람 목소리도 마음도 다 사라질 거야. 그날 법원 앞 회색빛 하늘 아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몰려들었어요. 정미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그녀는 법원 입구에 멈춰서 잠시 숨을 고르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태석 씨를 생각하니 이상하게 용기가 솟았어요. 1심 첫 공판. 유 원장 영상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어요. 시댁 측은 영상 편집 가능성과 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을 주장했고 정미 측은 날짜가 명확한 원본 영상, 필적 감정서, 그리고 태석 씨가 생전 사용했던 노트와 비교 분석 결과까지 제시했어요. 고인은 유언을 남긴 당시 약물 복용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신 상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시댁 측 변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성주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넘겼죠. 그 당시 약물 복용량은 낮았고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에 따르면 인지 능력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언 영상 속 고인의 발언은 논리적이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정민은 법정에서 박 여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측은 또 다른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영상과 별개로 이 문서가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 20일 전 작성한 이 서류엔 유산을 이은주 씨와 박 여사에게 전부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어요. 정민은 순간 입을 굳게 다물었죠.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건 태석 씨 자필이 아니에요. 필적이 너무 다르다고요. 성주 변호사는 빠르게 대응했어요. 그 문서는 고인의 기존 필체와 다릅니다. 이미 전문가 감정 의뢰를 신청해둔 상태이며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고 정민은 대기실 한쪽에 앉아 손을 꼭 모았어요. 땀이 배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죠.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 성주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며칠 전 태석 씨의 개인 이메일에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안엔 태석 씨가 손으로 쓴 메모와 함께 정미와 함께 찍은 커다란 액자 속 사진이 담겨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은 건 결국 기억이더라. 그 기억을 지켜줘. 정미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진 속 태석 씨는 멀쩡한 얼굴로 정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그 표정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단단한 눈빛, 마치 모든 걸 내다보고 기록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의 태석 씨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성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메모의 필적은 영상 속 것과 동일했고 날짜도 유언장보다 사흘 전이에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석 씨, 당신이 남긴 기억, 제가 꼭 지켜낼게요. 그날 저녁 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태석 씨의 낡은 셔츠 하나를 조심히 꺼내 안았어요. 셔츠에 배어있던 익숙한 향기가 그녀를 덮었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어요. 이젠 저 혼자지만 저 혼자서라도 끝까지 갈게요. 밖에선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시작되는 법이었어요. 정민은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첫 재판이 끝난 뒤에도 시댁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그건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침묵이었죠. 정민은 그 느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겉으론 조용한 그 집안에서 분명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이은주는 요즘 유난히 잠이 들지 않았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떠오르는 건 태석 오빠가 숨지기 며칠 전 병원에서 찍힌 그 영상 속 얼굴이었죠. 이제 와서 그녀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날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태석 오빠는 흔히 말하는 정신이 혼미한 환자와는 달랐어요. 그는 분명 또렷했고 자신의 말 하나하나에 책임을 담아내고 있었죠. 정미한테 이 영상 꼭 전해줘. 엄마랑 누나한텐 말하지 마. 어차피 믿지 않을 거니까.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어요. 이은주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어요. 왜 그 말을? 그땐 그냥 넘겼을까? 그때 거실 쪽에서 박 여사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야, 아직 안 자니? 이은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조심히 거실로 나왔어요.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진 채 방 안이 어둑했죠. 창밖에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잠이 안 와요. 이은주는 차를 데워 컵에 따르며 말했어요. 박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유언장, 내가 그거 잘 숨겼을 땐 진짜 대견했어. 이은주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것을 느꼈죠. 엄마, 그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 여자한테 태석이 유산이 넘어가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태석 오빠가 그걸 원했다면요? 이은주, 박 여사가 컵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정신 못 차려? 그 여자 우리 가족 아니야. 애도 못 낳고 명절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태석이가 정신없어서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건 진심이 아니야. 이은주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방 서랍을 열었고
거기서 조심스럽게 꺼낸 건 태석 오빠가 남긴 유언 영상의 사본이었어요. 한동안 가만히 영상 속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그녀는 결국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오빠, 난 정말 몰랐어.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정미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어요. 성주 변호사가 전해준 익명의 제보 서류 때문이었죠. 어제 저녁 익명의 발신자가 사무실로 봉투를 하나 보냈습니다. 직접 전해진 건 아니고 택배로 도착했어요. 서류 안에는 병원 기록과 사진 한 장이 동봉돼 있었죠. 정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태석 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 복사본과 간호일지 요약본,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죠. 고인 사망 일주일 전 재진 시 정신 상태 명확함, 복용 약물 변경 없음, 담당 주치의 정성훈,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정상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 당신만이 아닙니다. 정민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죠. 사진 속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태석 씨.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팔이 한쪽 보였고 그 옆에 놓인 팔찌에서 익숙한 무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이은주 씨네요. 정민은 작게 중얼였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성주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팔찌, 이은주 씨가 몇 년째 끼고 다니는 겁니다. 즉, 그날 병원에 그녀도 있었던 겁니다. 정민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유언 영상이 찍히기 전날 이은주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알고도 그때 정민은 몰랐어요. 이은주의 마음 한구석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걸요. 그저 이은주를 배신자로만 생각했죠. 밖은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정민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을 막은 건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당신을 외면했어요. 이젠 제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창밖으로 지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정민은 그 붉은 석양을 보며 태석 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병실에서 미소 짓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정민은 오래된 서랍장에서 노란빛이 바랜 편지지 한 장을 꺼냈어요. 태석 씨가 투병 중 그녀에게 건넸던, 하지만 당시엔 열어보지 못했던 편지였죠. 그 편지를 다시 읽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증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해줄 유일한 무기였죠. 정미의 손가락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정미야, 내가 혹시 못 돌아가더라도 겁내지 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요. 이건 내 마지막 말이자 부탁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당신의 삶도 반드시 지켜요. 태석? 정민은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죠. 단단한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정식으로 유언장 진정신고를 접수했어요. 신고서엔 유언 영상 파일, 병원 정신건강평가 기록, 그리고 정미가 확보한 태석 씨의 자필 편지 사본까지 첨부됐죠. 그 순간 법원의 담당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일단 진정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되겠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선 또 다른 긴장이 흘렀어요. 엄마, 그 유언장 진위 확인 들어갔대요. 이은주는 급히 전화를 끊고 박 여사를 찾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도 증거 있어. 자필 유언장 있잖아. 근데 엄마, 그 자필 유언장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성된 날짜. 그거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랑 겹쳐요. 의사 진단서엔 그 시기 기억장애 가능성도 있대요. 박 여사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껏 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한순간 창백해졌어요. 게다가 오빠 영상 말이에요. 거기 나온 날짜, 우리가 숨긴 유언장보다 훨씬 나중이에요. 그 여자, 그걸 어디서 찾았을까요? 묘지 밑에 숨긴 상자. 설마 그걸. 박 여사의 얼굴엔 처음으로 공포 같은 것이 스쳤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미 그 여자, 물러날 애가 아니었네요. 그걸 몰랐던 건 우리 잘못이야. 며칠 뒤 정미는 직접 법정에 섰어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전에 없던 자신감이 그녀의 몸 전체에서 느껴졌어요. 고인은 제 남편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말, 그걸 가족이 부정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정 한쪽엔 이은주와 박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정미의 말을 듣는 동안 이은주는 눈을 질끈 감았고 박 여사는 얼굴을 돌려버렸죠. 두 사람 사이에도 어떤 균열이 느껴졌어요. 증인석에 선 병원 주치의 정성훈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인은 사망 전 주기적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 없었으며 유언 영상 시점의 태도와 발언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고 숨을 골랐어요. 태석 씨, 당신의 목소리. 이 법정에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정민은 마지막으로 태석 씨가 손글씨로 남긴 유언 노트 일부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엄마와 누나가 정미에게 가한 말들. 그건 내가 막았어야 했어요. 정미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고 이건 그 대가이자 내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문장은 박 여사의 눈을 멈추게 했어요.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찔린 듯 입술을 꾹 다문 채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이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정민은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떨어졌고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태석 씨,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바깥 공기가 그녀의 폐부까지 시원하게 파고들었어요. 처음으로 정민은 승리의 맛을 조금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첫 재판 이후 시댁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박 여사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고 이은주는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불안하게 거실을 서성였어요. 정민은 조용히 그 흐름을 지켜보며 기다렸죠. 가끔은 조용히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무너지는 상대를 더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태석 씨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있었거든요. 그날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성주가 핸드폰을 들고 조심스레 말했죠. 이은주 씨가 정미 씨를 따로 만나고 싶답니다. 기록도 없이 조용히 단둘이. 정미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대신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그렇게 다음 날 둘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창밖엔 초록잎 사이로 빗물이 고요히 떨어졌죠. 정민은 이 순간이 결정적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은주는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손끝은 창백했죠. 정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말 하시려고요? 이은주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상자, 태석이 오빠 묘비 아래 그 상자,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정민은 놀라지 않았어요. 다만 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녀의 눈은 이은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영상도 그 사람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누가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 이걸 정미한테 전해달라고. 근데 전 그걸 숨겼어요. 무서웠거든요. 엄마도 오빠도 다 절 믿고 있었고. 이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래서 결국 묻었군요. 묘비 아래 말 한마디 없이. 이은주는 고개를 떨궜어요. 죄책감에 재판 내내 저도 괴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오빠가 정신이 맑았는지, 그 영상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그건 태석 씨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판단해야죠. 당신 말고 그 사람 옆에 끝까지 있던 사람인 저. 정미의 말에 이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긴 호흡 끝에 어렵게 말을 이었죠. 우리 엄마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정미 씨가 유산 노리고 오빠한테 마법 걸었다고.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라도 믿어야 지금껏 해온 자신들의 행동이 무너지지 않겠죠. 정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목소리엔 이상하게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도 몰랐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은주를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이은주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SD카드였죠. 이거 오빠 병원에 함께 있던 날 제가 몰래 찍었던 거예요. 그날 오빠가 저한테 했던 말. 정미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이젠 내가 지켜줘야 해. 그 말이 녹음돼 있어요. 정미는 손끝으로 그 카드를 조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왜 이걸 지금 주는 거죠? 저도 이제는 정미 씨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차가 다 식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이은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태석 씨, 당신 동생도 결국 마음이 있었네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조용한 울림 속에서 두 여인의 대화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죠. 며칠 뒤 이은주는 법원에 증거 제출인으로 자진 출석했어요. 그녀는 태석 씨의 유언이 진짜라고 자신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재판부는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했어요. 자필 유언장보다 영상 유언과 환자의 최종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관련 증거 또한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 사건은 재산 분쟁을 넘어서 의도적인 은폐와 방해 시도까지 판단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정 분위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박 여사는 그날 밤 결국 가슴을 움켜쥔 채 주저앉았어요. 거실에 있던 윤철이 급히 달려왔고 이은주는 전화를 들고 119를 불렀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그러나 박 여사는 정신을 잃기 직전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 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걸 그 여자한테 뺏긴 거야. 이은주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비로소 알게 된 거였죠. 그 어머니가 평생 가장 두려워한 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신이란 걸. 박 여사는 그날 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심장 발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그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9월의 끝자락, 바람에 고운 낙엽이 흔들릴 무렵, 정민은 다시 한번 태석 씨의 묘지 앞에 섰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손엔 작은 흰 국화 한 송이, 등 뒤엔 누군가 조용히 따라서고 있었어요. 바로 윤철이었어요. 박 여사가 쓰러진 날 이후 그는 달라졌어요.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를 안고 살던 그가 어느 날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나, 저 미안해요. 누나가 무슨 마음으로 이 집에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민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둘은 천천히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데려다 줬죠. 묘비 앞에서 정민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묵념하던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태석 씨, 저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아도 외로워도 이젠 당신이 저한테 준 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윤철은 그 뒤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작은 상자 하나였어요. 열어보니 그 안엔 오래된 열쇠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오래된 집 창고 열쇠예요. 어머니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이젠 인정하셨나 봐요. 며칠 전 제 손에 조용히 쥐어주시더라고요. 정민은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어요. 그 안엔 박 여사의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석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마지막엔 저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늦은 사과입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숨을 들이켰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 묘비 위 낙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젠 저도 당신 없이 혼자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남긴 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녀는 국화를 묘비 옆에 내려놓았어요. 햇살 한 줄기가 그 위로 비치며 작은 꽃잎을 부드럽게 감싸줬죠. 돌아서는 길, 윤철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누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정민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살아야죠. 억울함이든 사랑이든 다 안고 그냥. 그게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저 멀리 낡은 집의 창고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문 너머엔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미도 더는 그 진실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진짜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닌 사람이 남긴 진심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결국 정미에게 돌아왔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건 태석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이은주와 윤철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 정미를 돕기 시작했고 박 여사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묘비에 새겨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는 어쩌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예견했는지도 모르죠. 세상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 말없이 지켜봐준 사람, 그리고 사랑을 믿고 손 내밀어준 사람. 그 따뜻한 여운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유산일지도 모르니까요. 결혼식 당일 순백의 드레스, 환한 미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이쁜 내 딸, 오늘 정말 예쁘구나. 앞으로 잘 살아야 돼. 고마워. 엄마, 나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하지만 결혼식 시작 30분 만에
딸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말도 안 되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봄이 깊어가던 4월, 경기도 남부 한 유리돔 웨딩홀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돔 지붕 사이로 흩뿌려진 빗줄기들이 웨딩홀 안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고 대기실 안거울 앞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윤소희가 앉아 있었죠. 이상해요. 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아닌 것 같을까요? 소희는 혼잣말처럼 중얼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머리를 다듬던 엄마 윤정자는 문득 손을 멈췄어요. 딸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거든요. 왜 그래, 소희야? 떨려서 그런 거야? 응, 그냥 이게 꿈인가 싶어서요. 소희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정자 씨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자꾸 맴도는 두려움 같은 게 묻어났거든요. 너 오늘 아침부터 말도 없고 계속 멍하더라. 엄마는 내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정자 씨의 말에 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준영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배려도 많고. 그런데 뭐? 그 집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예비 아버님 행동이 이상했어요.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말을 흐리던 소희는 그때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섰거든요. 신부님 미모가 더 빛나네요. 긴장 많이 하셨죠? 먼저 들어온 남자는 신랑 강준영, 뒤따라 들어선 남자는 그의 아버지이자 강부산업 회장 강만식이었어요. 묵직한 존재감, 부드럽지만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정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다해 인사했지만 강 회장은 이미 자신의 손에 들린 찻잔을 내밀며 소희에게 다가섰어요. 내가 즐겨 마시는 차야. 신경이 예민한 날 마시면 편안해지더라고. 우리 예쁜 며느리 되실 분 한 모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희는 당황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정자 씨도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스쳤어요. 하지만 회장이 다정한 미소로 잔을 건네니 소희는 어쩔 수 없이 받았죠. 감사해요. 아버님. 조심스럽게 잔을 들이킨 순간 소희는 미세하게 눈을 찡그렸어요. 이 차 약간 씁쓸하네요. 그래도 진정 효과는 확실해요. 나도 중요한 날엔 꼭 마시거든. 그 말에 정자 씨는 이상하게도 한기가 돌았어요. 어디서 본 듯한 강압적인 말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위압감이었죠. 소희야, 괜찮아? 응. 그런데 갑자기 뒷목이 좀 뜨끔거려요. 긴장해서 그런가? 소희는 손을 이마에 얹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몸이 순간 휘청였어요. 어머, 너 왜 그래? 정자 씨가 놀라서 다가가려 했지만 소희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 지었죠.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웨딩 플래너 정미영이 다급히 들어왔어요. 신부님, 입장 시간 3분 전이에요. 마이크 점검도 다 됐고 신랑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소희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자 씨는 눈이 커졌어요. 뭐가? 소희야, 너 정말 뭔 일 있는 거니? 소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젓는 것도 아닌 미묘한 움직임을 했어요. 그러곤 천천히 대기실을 나섰죠. 결혼식장 안에는 버질로들을 따라 연주가 울리고 있었어요. 꽃잎들이 날리는 가운데 소희는 어깨를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세 걸음, 네 걸음. 신랑 준영과 눈이 마주쳤고 바로 그때 쿵
소희는 갑자기 몸을 움찔하더니 한 손으로 목을 감싸며 무릎을 꿇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죠. 소희야. 정자 씨가 하객석에서 뛰쳐나왔고 신랑도 당황해서 앞으로 달려왔어요. 드레스 자락이 쓰러진 채 펼쳐졌고 소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빨리요. 의사 없어요? 여기 의사 없어요? 누군가 외쳤지만 그 많은 하객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회장 강만식. 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의자에 앉은 그대로 무표정하게 소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자 씨는 그 시선을 보고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그 남자의 얼굴엔 놀람도 걱정도 슬픔도 없었어요. 딸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 남자는 미동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정자 씨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신이 아니야. 앰뷸런스 사이렌이 웨딩홀을 울릴 때쯤 윤정자는 이미 딸의 손을 붙잡고 구급차에 올라타 있었어요. 소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은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소희야, 제발 엄마 말 들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 정자 씨는 딸의 뺨을 계속 쓰다듬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기 하나에 매달리는 심정이었죠. 구급대원은 소희의 맥박을 재며 낮게 중얼였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맥박도 약하고 불규칙해요. 이거 단순 쇼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딸 갑자기 쓰러진 건데 병원 가서 정확히 봐야 해요. 시간 끌면 위험해요. 구급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고 이송 도중에도 소희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정자 씨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밖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죠. 제발, 제발 소희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병원 조명이 무심하게 비쳤고 드디어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가족분 되시죠? 네, 엄마예요. 제 딸 괜찮아요? 숨 쉬어요? 의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고개를 한번 숙인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유감이에요. 사인은 심정지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병력상 특이사항도 없고 건강한 상태였는데 그 말에 정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말도 안 돼요. 아침에도 멀쩡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전혀 그런 기색 없었어요. 저희도 이해가 어려워요. 급성 쇼크일 수 있지만 정황상 원인 불명이라고 밖에. 정자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순간 병원 측에서 웨딩홀 쪽 연락을 받았다며 신랑과 시댁 측에서 도착했다고 말했죠. 윤 여사님, 신랑 측 가족분들이 도착하셨는데 됐어요. 나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상황 아니에요. 정자 씨는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뻔뻔했어요. 이런 큰일이 날 줄이야. 몸이 좀 안 좋았다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결혼식 도중 이런 일이 생기면. 정자 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아버님? 회장 강만식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신랑 준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두 손을 모은 채 말없이 멈춰 서 있었죠. 그때 경찰이 병원 측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왔고 간단한 경위 확인을 요청했어요. 결혼식장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환자 사망 건이에요. 혹시 의심 가는 상황이나 진술하실 게 있을까요? 정자 씨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장면 찻잔, 쓰러진 딸, 미동도 없던 회장의 표정. 그 모든 게 의심을 키우고 있었어요. 부검 해야겠어요.
네, 우리 딸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검해 주세요. 담당 형사와 의사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부검은 유족 측 요청이 있으시면 진행 가능해요. 정확한 사인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있었죠. 우리 소희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난 절대 이대로 못 넘겨요. 회장과 신랑 측은 그 말에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병실 바깥으로 나갔죠. 정자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였어요. 당신들 뭔가 숨기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병원 장례식장 한쪽 구석, 꽃 하나 없이 덩그러니 놓인 하얀 관. 윤정자는 딸의 이름이 적힌 그 관 앞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소희야, 엄마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지. 그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냥 너한테 웃으면서 축하만 해줬어야 하는데 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정자 씨의 가슴을 더 짓눌렀어요.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말도 이 상실을 덜어줄 수 없었죠. 그때 장례식장 쪽에서 병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유족분 성함이 윤정자님 맞으시죠? 따님에 대한 부검 일정이 오늘 저녁으로 잡혔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담당은 김태환 법의관이고요. 유족께서 강력히 요청하신 점 저희 쪽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 왜 그렇게 된 건지 꼭 알아야겠어요. 그녀는 딸의 차가운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뒤 부검실로 향했어요. 의료용 슬리퍼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치듯 퍼졌고 그 소리에 가슴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았죠. 부검실은 차가웠어요. 하얀 타일, 바닥, 금속 트레이, 서늘한 공기. 정자 씨는 유리창 너머로 흰 천에 덮인 소희의 몸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김태환 법의관은 의료 장갑을 끼며 조용히 말했죠. 겉보기엔 특이 외상이 없어요. 뇌출혈도 미세 수준이고 다만 혈액이 이상해요. 독성 반응이 감지돼요. 독성 반응이요? 네. 아마도 급성 중독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건 정밀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죠. 바로 그날 소희가 받은 찻잔이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형사를 찾아간 정자 씨는 물었어요. 형사님, 혹시 웨딩홀 CCTV 확보하셨어요? 소희가 마신 차가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건네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병원으로 영상 들어왔어요. 특이한 점이 소희 씨가 쓰러지기 직전에 마신 액체, 바로 그 찻잔이더라고요. 맞아요. 마신 지 몇 분도 안 돼서 애가. 정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문제는 그 찻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현장에선 수거가 안 된 상태였고 웨딩홀 직원 말로는 회장 비서가 직접 가져갔다고 해요. 뭐라고요? 정자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게 증거잖아요. 경찰도 현장에 있었는데 왜 그걸 놔둔 거예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유족 요청 전에는 단순 실신으로 접수돼서요. 하지만 지금은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 찻잔 행방도 추적 중이에요. 그날 밤 병원 회의실 한편 정자 씨와 형사, 법의관,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여 CCTV 분석이 시작됐어요. 모니터 속 소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 회장이 다가오더니 은색 찻잔을 건넸어요. 그 장면에서 정자 씨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찻잔을 받았고 마시자마자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죠. 그리고 강 회장은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싸늘한 미소였죠. 형사가 말했어요. 영상 속 시간 기준 차를 마신 후 약 2분 뒤부터 안색 변화가 시작돼요. 눈동자 흔들림, 입술 창백화, 중독 반응으로 의심돼요. 정자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봐요. 다 찍혔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소희한테 뭘 마시게 했는지. 그걸 보고도 아직 참고인 신분이에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소환은 이미 들어갔고요. 하지만 영상만으로 직접적 살해 혐의를 입증하긴 쉽지 않아요. 그 순간 정자 씨는 무겁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정자 씨의 눈빛만큼은 타오르고 있었어요. 윤정자가 CCTV 분석을 마치고 나오던 바로 그 시각, 강 회장은 자택 응접실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비서는 초조한 얼굴로 눈치를 살폈지만 회장은 평소처럼 차분했죠. 경찰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참고인 조사 일정이에요. 그래, 알겠네. 비서는 의아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발끈하거나 불안해할 텐데 강 회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혹시 그날 대기실 CCTV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강 회장은 그제야 시선을 옮겼죠.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문제는 언제나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지. 진실은 항상 한 발 늦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차가웠어요. 비서는 더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다음 날 병원에서 정자 씨는 담당 형사에게 새로운 사실을 들었어요. 윤정자 씨, 따님 유품 중에서 메모가 하나 나왔어요. 지갑 속 카드 명세서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였어요. 그 말에 정자 씨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라고요? 소희가 쓴 거 맞아요? 형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어요. 흘려 쓴 듯한 글씨.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했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강부산업 2015년 8월 사고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정자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읽었어요. 2015년. 사고요? 무슨 사고죠? 형사는 말끝을 흐리다 천천히 답했어요. 강부산업 공장 내부 기계 폭주 사고였어요. 당시 사망자 2명, 중상 3명. 그런데 당시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고 회사 측에서 전 직원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해요. 소희가 이걸 왜? 듣기론 소희 씨가 최근에 강 회장 아들, 그러니까 예비 신랑에게 이 사고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수상하다는 말을 주변 지인에게 남긴 기록이 있어요. 정자 씨는 점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혹시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 중에 누구 가족이랑 소희가 연결됐던 거 아닐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그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따님이 왜 결혼식 당일에 이 메모를 지갑에 넣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퇴근하던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거 혹시 필요한 물건이실까 해서요. 직원이 건넨 건 웨딩드레스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USB였어요. 투명한 비닐에 담겨 있었고 표면에 조그맣게 S, H라고 적혀 있었죠. 정자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소희 이름 이니셜이에요. 형사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 정자 씨는 USB를 조심히 내밀었어요. 이 안에 혹시 소희가 뭔가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형사는 전문가를 불러 USB를 열었고
잠시 후 화면에는 정적이 흐른 뒤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됐어요. 이걸 들을 땐 내가 무슨 일을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싶지 않아서 기록을 남겨두려고 해요. 소희의 목소리였어요. 정자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쏟았어요. 강 회장님이 내게 이상하게 친절해지기 시작한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그 사고는 묻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비 신랑인 준영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 일이 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듣고 본 걸 어딘가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파일은 거기서 끝났어요. 정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남긴 유서네. 너 혼자만 겪게 두지 않겠다고 엄마가 약속할게. 형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정자 씨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강 회장 쪽에선 이미 로펌을 선임했고 회사 관계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윤정자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더더욱 해야죠. 이건 우리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 하나 지키려고요. 제가 사람 몇 명 상대 못하겠어요? 정자 씨가 USB 파일을 들은 다음 날 병원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했어요. 장례를 마치고도 떠날 수 없는 마음. 하얀 국화꽃이 시들어가는 그 틈에서 정자 씨는 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펼쳤어요. 2015년 8월 강부산업사고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사고가 있었던 해 소희는 고작 고등학생이었고 그 사고와는 아무 접점도 없어 보였죠. 그런데 왜 그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혼란스러운 와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자 씨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정자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남자였고 호흡이 가빠 들렸어요. 누구세요? 전 예전에 강부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사고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정자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목소리는 말끝마다 겁을 잔뜩 먹은 듯했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피해 지내온 사람 같았죠. 소희, 제 딸을 아셨어요? 아니에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애가 뭘 추적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어요. 정자 씨는 핸드폰을 움켜쥔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그날 사고로 죽은 사람 중 하나가 제 형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 절대 단순한 기계 오작동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 회장이 안전센서 장착 지연시켰다는 보고 묵살했어요. 신제품 출하일에 맞추려고요. 형이 그걸 문제 삼았고 회의 때 정식으로 반대했다가 이틀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 말에 정자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회사에서 바로 계약직들 다 잘랐고 남아있던 정직원한테는 돈을 주고 침묵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형 장례도 회사 돈으로 조용히 치렀고요. 정자 씨는 손을 덜덜 떨며 물었어요. 소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고 이내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3개월 전쯤 그 소혜 씨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때는 누구 딸인지 몰랐고 그냥 취재하는 줄만 알았어요. 사건 기록 요청하면서 형 이야기를 꺼냈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 소희가 그날 사고가 너무 이상하다고 했어요. 사망자 명단 중 한 명, 그러니까 제 형의 친구가 죽기 직전까지 뭔가를 녹음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자 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딸이 이 모든 걸 혼자 파고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을 쳤죠. 녹음, 지금도 남아있을 가능성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쓰던 개인 휴대폰은
지금 회사 측이 회수한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의 번호, 지금도 제 폰에 저장돼 있어요. 그게 어쩌면 소희 씨가 찾던 열쇠일 수도 있어요. 그 번호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대신 저한테 연락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 가족이 있어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그 순간 정자 씨는 더 이상 평범한 유족이 아니었어요. 소희가 뒤쫓던 길 위에 이제 본인이 발을 딛게 된 거였죠. 며칠 후 정자 씨는 그 번호로 메시지를 남겼고 반나절 뒤 한 통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 사람 이야기 아직도 궁금하세요? 그럼 녹음 파일을 받을 준비가 되셨겠네요. 그건 누군가의 경고이자 초대였어요. 정자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할 차례야. 윤정자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는 딱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죠. 녹음 파일을 받을 준비가 되셨겠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정자 씨는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보내주세요. 제 딸이 목숨 걸고 찾던 거라면 저도 감당하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10분쯤 지났을까? 이메일로 전송된 파일 하나. 압축된 폴더 안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강 회장님, 그 센서 설치 안 되면 기계가 바로 사람을. 지금 그게 중요해? 납기일이 코앞인데?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건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이 공장의 주인이야? 그깟 계약직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는 선명했고 감정은 날 것 그대로였어요. 누군가 몰래 녹음한 듯한 대화. 그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일 터지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책임이요? 이미 이전에도 죽은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내가 한 말 녹음되고 있는 거 알지? 말 조심해라. 입 다물면 살고 아니면 같이 죽는 거야. 파일은 그걸로 끝났어요. 정자 씨는 이어폰을 벗은 채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소희가 이걸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안 됐죠. 이걸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용기를 냈어요. 소희의 예비 신랑 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죄송해요. 장례식장에도 못 가고 만나서 이야기해요. 당신 아버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장소를 알려줬어요. 카페 구석, 둘만의 테이블. 준영은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분명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간 한 통의 위로도 없었던 남자였죠. 소희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정자 씨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준영은 처음엔 무표정이었지만 중반을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소희가 남긴 단서들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어요. 당신은 이 녹음에 대해 몰랐나요?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가볍게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죠.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회사에서 그런 사고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침묵당했던 것도요. 정자 씨는 잠시 숨을 삼켰어요. 그런데 왜 우리 소희한테 말 안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그 아이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냥 넘기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소희가 그걸 계속 파고들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사실 겁났어요. 소희가 이 결혼 취소할까봐. 정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딸의 마지막 며칠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죠. 그날 소희에게 건넨 차, 그거 뭔지 알죠? 준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 아니에요. 차는 아버님이 직접 타셨어요. 저도 소희가 쓰러진 거 보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날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자 씨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에 제출된 증거 파일. 하지만 로펌은 이미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었고 위조 가능성이라는 말로 맞섰어요. 그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소희 씨의 사건 그냥 묻힐 수 없어요. 곧 증언하겠어요. 그 아이 우리 형 죽음까지 밝혀내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 수사과 접견실. 윤정자 씨는 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밑은 푸석하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이게 말씀하신 녹음 파일 맞으세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묻자 정자 씨는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이 죽기 직전까지 갖고 있던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 아이를 노렸는지도요. 파일이 전달되자 수사본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고 해당 파일의 내용은 내부조사단을 통해 검찰까지 이첩됐어요. 같은 시각 강부산업 사장실. 강 회장은 뉴스 속보를 보며 조용히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복사된 USB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싸늘했죠. 이거 어디서 흘렸냐?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경찰 쪽이에요. 윤소혜 씨 어머님이 움직였고 TBC가 입수한 녹음은 퇴사했던 박성재 씨 쪽에서 유출된 걸로 보여요. 걔가 아직도 살아있었냐? 강 회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준영이는 회사 안 나와요. 정신적으로 좀 많이 흔들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한테 괜히 들킬 필요 없었는데. 서울 외곽 어두운 지하 작업실. 노트북 불빛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레코더를 들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박성재. 강 회장의 회사에서 회계팀으로 일하다 사내 사고에 휘말려 퇴사한 남자였어요.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죠. 소희 씨,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난 용기가 없었어요. 그의 노트북에선 회사 내부 문건과 녹취가 정리되고 있었고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회계상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럼 없던 일로 처리해. 계약직들 정리해. 그중 하나가 윤소혜 씨 친척이라는데요. 그럼 더 빨리 자르게. 가족이 다치면 입은 더 무겁게 돼 있거든. 박성재는 핸드폰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검찰 제보처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강부산업 윤소혜 씨 사망건 관련해서 녹취와 문서 제출하겠어요. 며칠 후 TBC 뉴스 특보는 전 국민을 놀라게 했어요. 전 강부산업 직원 내부 고발. 결혼식 중 숨진 예비 신부. 조직적 음독 의혹 제기. 해당 보도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고 강 회장은 여론의 폭풍 한가운데 서게 됐죠. 그 시각 윤정자 씨의 집 앞엔 익명의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자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소희 씨는 죽기 전까지 저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말은 이거예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진을 꼭 엄마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진 속엔 소희가 결혼식 5일 전 강 회장의 사무실을 촬영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카메라 초점 너머로 비친 강 회장의 얼굴엔
처음 보는 긴장감이 어른거리고 있었죠. 그날 밤 병원 부검팀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유전자 독성 검사 결과 나왔어요. 윤소의 씨 체내에서 특정 신경계 억제 성분 검출. 소량으로도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유발 가능해요. 정자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결국 딸은 누군가에게 약물을 먹임당한 거였어요. 그게 축하의 의미로 건넸던 강 회장의 차 한 잔이었다는 것도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그날 밤, 윤정자 씨는 딸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딸이 쓰던 책상, 늘 펼쳐져 있던 작은 수첩, 그리고 거기 꽂혀 있던 마지막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그 USB 안에는 소희가 정리하던 강부산업 내부자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그 파일의 마지막 칸에는 CCTV 원본 백업 오창 노트북 보관이라 적혀 있었죠. 오창? 소희가 대학 시절 친구 중에 거기서 일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정자 씨는 곧장 과거 딸의 통화 목록을 하나씩 뒤졌고 자주 통화한 번호 중 하나를 찾아냈어요. 혹시 정재욱 씨 맞으세요? 윤소희의 엄마예요. 아, 어머님 혹시 그 파일 때문이세요? 네. 혹시 소희가 뭘 맡기진 않았나요? CCTV 원본 같은. 정재욱은 한참 망설이다 말했어요. 있어요. 소희가 결혼식 전날 밤 노트북 하나를 제게 맡기고 갔어요. 혹시 자기가 연락 안 되면 이걸 꼭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정자 씨는 오창으로 향했어요. 4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한 허름한 지하 창고. 그곳엔 정재욱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노트북 한 대가 있었죠. 어머님, 이 파일이에요. 소희가 회사 사무실 CCTV를 몰래 복사해 갔더라고요.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소희가 강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뒤 몰래카메라처럼 찍힌 영상 하나가 이어졌어요. 강 회장이 비서에게 뭔가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차에 타기 전에 준비해. 1번 잔에 타는 거야. 비서가 물어요. 농도는 그대로 하실까요? 응. 딱 아찔할 정도로. 죽진 않아. 겁만 주는 거지. 화면엔 찻잔이 클로즈업 되고 거기에 희미한 가루가 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그날 소희가 마신 축하차,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이걸 왜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정자 씨는 주저앉았고 정재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소희가 겁이 많았어요. 엄마까지 위험해질까봐 차마 영상까지는 안 넘긴다고 했죠. 그 아이는 자기가 다 끝내고 마지막에야 알려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과 모든 문서를 제출했어요. 수사관들은 영상을 보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고 담당 검사는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죠. 같은 시각 강부산업. 갑작스레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의 등장에 임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회장실이랑 격리팀 싹 다 들어갔대. 윤소혜 씨 그 일 진짜로 수사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내려다보던 강준영. 그의 눈엔 아버지 사무실에 붙는 봉인 테이프가 비쳤고 그 순간 결혼식 당일 어렴풋이 기억났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믿고 맡긴 사람이었는데 준영은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엔 또 한 번 충격적인 보도가 떴어요. 강 회장 산해 약물 투여 혐의로 압수수색. 예비 며느리 사망 사건.
독극물 관련 수사로 전환. 그 뉴스를 본 정자 씨는 소희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 사진 속 소희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소희야, 엄마,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라도 진실 밝혀지고 있어. 엄마가 끝까지 갈게. 강 회장은 체포 직전까지도 꼿꼿했어요. 검찰청 포토라인 앞 양복깃을 여미며 이렇게 말했죠. 모두 오해예요. 딸 같은 예비 며느리를 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뉴스 속 하단 자막이 바뀌었어요. 윤소의 씨 사망 직전 강 회장 비서 지시 정황 추가 확보, CCTV 원본 확보, 조작 의혹 제기,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강 회장은 처음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같은 시각 검찰 조사실. 그리고 이 사람 기억나세요? 검사가 꺼낸 사진 속 남자를 보고 윤정자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사람 병원에서 봤어요. 소에 죽고 병실에서 뭔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사람 강 회장의 전속 수행비서였어요. 소혜 씨가 쓰러지기 직전 드레스 대기실 앞 CCTV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자 씨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딸의 드레스 방 앞에 누군가 있었던 기억.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짧은 그림자. 그게 이 남자였던 거예요. 며칠 후 극비리에 진행된 비공개 참고인 조사. 그 방 안에 앉아있던 남자는 초췌한 얼굴로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1번 잔에만 타면 된다고 해서 찻잔에 소량 섞었어요. 죽을 줄은 몰랐어요. 맹세코요. 검사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당신은 분명히 말했어요. 누군가 잔을 바꿔치기 했다고. 누구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죠. 준영이었어요. 강 회장 아들. 그가 찻잔을 건드렸어요. 그 시각 강준영은 집안 거실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체포 장면이 반복되는 뉴스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 테이블 위엔 한 통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죠. 준영아,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넌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해. 이 일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그 글을 읽은 준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향했죠. 이튿날 오전 검찰청 민원실에 정장을 입은 청년이 나타났어요. 접수하고 싶어요. 윤소의 씨 사망 당시 제가 본 것을 전부 말씀드리겠어요. 그의 이름은 강준영. 그리고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그녀를 겁만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잔을 바꿨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녀가 고개를 돌린 사이 잔을 바꾼 건 제 손이었어요. 그날 오후 윤정자 씨는 조사관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자 어머님, 오늘 오후 면담 가능하세요? 소혜 씨 사건 관련해서 결정적인 진술이 들어왔어요. 정자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 뒤 유리병 너머 한 인물이 들어섰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고개를 푹 숙인 남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영아, 죄송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고 소희를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정자 씨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오직 손에 쥔 소희 사진만 꽉 쥐고 있었죠. 그 침묵을 뚫고 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날 소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준영아, 내가 날 지켜준다면 난 괜찮아. 하지만 전 끝까지 비겁했어요.
정자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소희가 마지막에 당신을 믿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강 회장은 끝내 기소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물론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까지 줄줄이 엮였죠. 재벌 회장이 구속 수감된 건 오랜만의 일이었고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하지만 정자 씨는 그 모든 뉴스를 더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보다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 컸거든요. 봄이 왔어요. 그날도 정자 씨는 조용히 소희의 납골 땅을 찾았죠. 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그 옆 작은 편지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에게. 소희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엄마,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제일 걱정하던 일이 생긴 걸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엄마를 또 울리게 해서. 사실 나 요즘 이상했어요. 결혼 준비가 아닌 뭔가 끝을 준비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 손등에 남은 흙, 손톱 밑에 벤비료 냄새, 그게 어떤 삶이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 엄마처럼 살려고 했어요.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지키면서 혹시 정말 내가 사라진다 해도 엄마 나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봤던 진실을 끝까지 놓지 말아줘요. 편지의 마지막 줄엔 작은 미소와 함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그땐 나 먼저 엄마 찾을게요. 이번엔 내가 먼저 안아줄게요. 그 순간 정자 씨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멈추질 않았어요. 며칠 뒤 정자 씨는 고요한 시골 마을에 내려갔어요. 소희와 함께 걷던 작은 냇가 옆 나무 한 그루가 자라던 그 자리에 앉았죠.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고 그 아래서 정자 씨는 살며시 소희의 유품함을 열었어요. 그 안엔 소희가 어릴 적 그린 낙서 같은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엄마랑 나랑 같은 모자 쓰고 꽃밭 걷는 모습. 그림엔 하트가 가득했어요. 정자 씨는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하게, 아프지만 고맙게. 소희야, 다음 생엔 꼭 먼저 와. 엄마, 눈 감고 기다릴게.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기, 저 아주머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분이래. 딸이 되게 착했대.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로 하얀 꽃 하나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마치 누군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진실보다 남겨진 마음 하나가 더 중요했을지 몰라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함은 오래도록 누군가를 살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 봄 세상은 다시 소희가 남긴 사랑만큼 따뜻해졌어요. 한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